당신, 이 검정 가방은 뭐야? 도대체 갑자기 이 가방을 왜 던지는 거야? 그건 당신이 더 잘 알 거예요. 당신이 뭘 했는지 똑똑히 보라고요. 그 가방 안에는 미처 알지 못했던 40여 년 전 충격 사연이 고스란히 녹아 있었다. 사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강치호는 매일 아침 주전자 김이 피어오르는 모습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했다. 온종일 말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삶, 문 앞에 신문이 놓이지 않아도 이상하지 않은 시간, 그 안에서 그는 흐르듯 살아가고 있었다. 시를 쓰던 손은 오래전 멈췄고 책장을 넘기던 손끝엔 가끔씩 찬바람이 맺혔다. 집안은 늘 정돈되어 있었고 찻잔은 언제나 두 개였다. 하나는 그가 썼고 하나는 누구를 위한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 자리에 놓지 않으면 허전했다. 습관은 때로 기억보다 오래 남는다. 찬물이 뜨거운 채로 식어가는 동안 치호는 창밖을 바라봤다. 산등성이 위로 햇빛이 스며드는 아침, 너무도 평범하고 고요한 하루의 시작이었다. 그날도 다르지 않았다. 창문은 안에서 잠겨 있었고 커튼은 반쯤 열려 있었다. 라디오에서는 오래된 가곡이 흐르고 있었고 벽에 걸린 달력은 한 장 덜 넘겨진 채 멈춰 있었다. 그렇게 살아온 지 30년 그 시간 동안 누구도 이 집의 문을 두드리지 않았다. 그런데 그날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누구지? 처음엔 환청인 줄 알았다. 누군가 찾아올 리가 없다는 확신이 있었기에. 하지만 다시 똑똑. 이번엔 분명했다. 치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다. 걸음은 느렸고 손은 문고리 앞에서 잠시 멈췄다. 열지 않아도 되는 문, 열면 뭔가 달라질 것 같은 문. 그 문을 그는 결국 열었다. 문 앞엔 여자가 서 있었다. 바람에 머리카락이 흩날리는 낯익은 실루엣. 세월이 그녀의 얼굴에 그늘을 드리웠지만 그는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다. 미영이?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 대신 그녀는 치호의 발치에 낡은 가방 하나를 툭 던지듯 내려놓았다. 그리고 고개를 숙인 채 뒤돌아 걸었다. 아무 말 없이 마치 오래전 그가 우리 이쯤에서 그만하자고 말했던 그날처럼. 치호는 가방을 내려다봤다. 검고 낡은 가죽, 세월에 눌린 가방 손잡이, 그가 오래전 잊었다고 믿었던 시간의 냄새가 그 안에서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 뒷모습엔 미련도 없고 분노도 없고 사무침도 없었다. 오직 한 가지, 끝을 내는 사람의 걸음만이 있었다. 치호는 문을 닫지 못한 채 그대로 한참을 서 있었다. 얼어붙은 공기가 현관 안으로 들어왔고 주전자에서는 여전히 김이 피어나고 있었다. 차는 식었다. 마음도 식었다. 다만 가방만이 그 자리에서 미묘한 무게로 존재를 드러내고 있었다. 치호는 가방을 들지 못했다. 그 가방을 드는 순간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시 살아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그 가방을 언젠가는 열어야 한다는 걸. 왜냐하면 그 가방 안에 내가 버린 것들이 있을 테니까.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바뀌었다. 서랍은 조심스레 열렸고 찻잔은 홀수로 놓였다. 라디오에서는 더 이상 음악이 흐르지 않았다. 모든 것이 그녀의 방문이라는 전제 아래 재배열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 가방은 아직도 거실 한복판에 놓여 있다. 치호는 매일 아침 그 앞을 지나간다. 보지 않는 척하면서 사실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그것을. 그가 그 가방을 열게 되는 날 모든 것이 뒤집힐 것이다. 하지만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기억이 말을 걸지 않는 시간이니까. 가방은 거실 한가운데 놓여 있었다. 마치 누구도 그 자리에 닿지 못하도록 자기만의 경계선을 그린 듯했다. 하루, 이틀, 사흘. 치호는 가방을 들지 못했다.
아니, 들지 않았다. 기억은 건드리지 않으면 조용히 가라앉아 있는 법이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잊고자 할수록 더 자주 그 대상을 바라보게 된다. 넷째 날, 치호는 거실불을 일부러 켜두었다. 어둠 속에서는 그 가방이 더욱 도드라져 보였기 때문이다. 밤에 일어나 물을 마시러 나갈 때마다 그의 시선은 어느새 가방 위에 멈춰 있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심장이 자꾸 이상하게 두근거렸다. 그는 결국 그 가방을 열기로 마음먹었다. 도대체 왜 지금이냐, 왜? 조심스레 가방 손잡이를 들어 올렸다. 먼지가 날렸다. 지퍼는 녹슬어 있었고 한 번에 열리지 않았다. 치호는 망설였다. 하지만 이미 손은 가방 위에 있었다. 마지막으로 한 번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지퍼를 끝까지 내렸다. 가방 안에는 여러 겹으로 포개진 낡은 종이 뭉치가 들어 있었다.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손때가 가득 묻은 노트였다. 그는 손가락으로 노트 표지를 어루만졌다. 분명 자신의 글씨체였다. 이건 노트의 첫 페이지에는 미완의 시들이라 적혀 있었다. 자신이 40대 무렵 써내려갔던 시들, 한 번도 발표하지 않았고 결국 폐기했다고 믿었던 그 글들, 그걸 미영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손이 떨렸다. 치호는 몇 장을 넘겼다. 익숙하면서도 낯선 문장들이 눈에 들어왔다. 그러다 한 페이지에서 멈췄다. 너를 딸이라 부르는 순간 나는 시인이기를 그만두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듯했다. 그는 노트를 덮었다. 숨이 가빠졌다. 노트 밑에는 얇은 봉투 하나가 더 있었다. 그 위엔 강유진 출생증명서라고 적혀 있었다. 유진이?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그는 봉투를 열었다. 증명서는 오래되어 누렇게 바랬고 글씨도 희미했지만 이름은 분명히 보였다. 이름 강유진. 출생일 1980년 6월 24일. 부 한도진 모 서미영. 한도진. 듣도 보도 못한 이름.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이름은 자신이었다. 그런데 자신이 줄곧 딸이라 믿었던 유진의 출생증명서에는 다른 남자의 이름이 아버지란 칸에 적혀 있었다. 이게 무슨... 치호는 뒤로 물러나 앉았다. 벽에 등을 기대며 가방 속에서 끄집어낸 출생증명서를 손에 들고 바라봤다. 현실감이 없었다. 눈이 침침해지면서 과거의 단편들이 하나씩 떠올랐다. 유진이 어릴 적 이유 없이 자신을 멀리하던 눈빛, 미영이 이혼을 결심하면서 끝내 하지 않았던 한마디. 그 모든 조각들이 지금 이 순간 하나로 맞물려 가고 있었다. 무너졌다. 무언가 안에서 완전히 무너졌다. 거짓말이지, 아니. 유진이가 내 딸이 아니라니. 그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울컥 울음이 치밀어 올랐다. 그러나 울지 못했다. 눈물이 나지 않았다. 너무도 오래 말라있던 감정의 밑바닥이라 그랬을까? 그 순간 문득 가방 속 또 다른 물건이 손끝에 닿았다. 편지였다. 흰 봉투에 단정한 필체로 적혀 있었다. 치호 씨에게. 미영이 쓴. 그는 아직 그 편지를 뜯지 않았다. 뜯을 수 없었다. 그 편지 안엔 아마 더 많은 진실이 들어있겠지. 하지만 지금은 아직 그걸 마주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 가방을 닫았다. 출생증명서는 책상 위에 놓인 채 그대로 있었다. 그 종이장 하나가 그가 평생 믿어온 가족이라는 틀을 송두리째 부수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아직 모른다. 그 증명서 속 이름이 단순한 법적 착오가 아님을, 이 모든 게 철저히 의도된 것이었음을. 가방을 열고 나서 이틀이 흘렀다. 그 이틀은 평생 중 가장 긴 시간이었다. 치호는 입맛을 잃었고 잠이 오지 않았다. 주전자는 더 이상 울지 않았고 찻잔도 찬장을 벗어나지 않았다. 무너져버린 건 집안의 질서가 아니었다. 자신의 삶,
그 자체가 허물어진 느낌이었다. 그날 아침 유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화기 너머에서 딸의 목소리가 들렸을 때 그는 자신도 모르게 손이 떨리는 걸 느꼈다. 그 떨림은 단순한 긴장감이 아니었다. 의심, 두려움,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죄책감이 섞인 복잡한 감정의 조합이었다. 유진아, 점심 때 올 수 있겠니? 무슨 일 있어요, 아버지? 그냥 얼굴 보고 싶어서. 유진은 흔쾌히 알겠다고 했지만 치호는 그 통화가 끝나는 순간부터 식은땀이 흘렀다. 이제 진실과 마주해야 할 시간이었다. 점심 무렵 유진이 왔다. 아직도 교양 강의를 맡고 있는 그녀는 단정한 셔츠에 스카프를 둘러매고 있었다. 치호는 그녀를 맞으며 웃으려 했지만 입가가 어색하게 떨렸다. 유진은 그런 치호의 얼굴을 의아하게 바라봤지만 곧 웃어 보였다.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좀 안 좋아 보여요. 그냥 요 며칠 잠을 잘 못 잤어. 너는 괜찮지? 수업도 많고 바쁘긴 한데. 그럭저럭요.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았다. 치호는 유진이 어린 시절을 보냈던 의자에 조심스레 그녀를 앉혔다. 그녀는 늘 그 자리에 앉았다. 그러고 보니 이상할 정도로 습관처럼 언제나 그 자리였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그때는 몰랐다. 식사 중 치호는 몇 번이나 입을 때려다 말을 삼켰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무슨 말부터 꺼내야 할까? 유진아, 내 출생증명서를 봤어. 그건 아무리 생각해도 끔찍한 서두였다. 하지만 유진이 먼저 조용히 수저를 내려놓았다. 엄마 다녀가셨어요? 그걸 어떻게? 꿈에 나왔어요. 이상하죠? 엄마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가방을 들고 웃고 있더라고요. 치호는 그 말에 순간적으로 숨이 멎는 기분을 느꼈다. 그녀는 직감한 것이다. 엄마가 뭔가를 두고 간 걸. 그리고 그것이 앞으로 자신들의 삶에 균열을 낼 거라는 걸. 내 엄마가 가방을 하나 두고 갔다. 그 안에 내 출생증명서가 있었어. 네. 유진은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오래 기다려온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라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유진아, 내가 내 아버지가 아닌 거니? 그걸 아세요? 이틀 전에 알게 됐어. 근데 이상하게도 내가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맞아요. 20살 즈음에 알았어요. 출생신고 서류를 재발급 받으러 갔다가 우연히 봐버렸어요. 아버지 성이 아니더라고요. 치호는 말을 잃었다. 딸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긴 세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것이다. 왜 나한테 말 안 했니? 말하면 아버지 저 멀리 밀어낼까 봐요. 사실을 안 순간 엄마한테 물었어요. 근데 엄마는 울면서 그랬어요. 진짜 아빠는 아니지만 가장 좋은 아버지였다고. 그래서요, 그냥 그대로 살아왔어요. 그게 더 평화로울 것 같아서. 식탁 위에 놓인 수저가 햇빛을 받아 반짝였다. 두 사람은 마주 보았다. 그 순간 치호는 유진의 눈동자 안에서 어릴 적의 그 아이를 보았다. 그 아이는 늘 자기만의 자리에 앉아 있었고 한 번도 먼저 안기지 않았고 언제나 조심스레 웃었다. 그 모든 모습이 이제야 이해되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고 치호는 몰랐던 것이다. 유진아, 내가 널 안 낳았다는 게 이제야 알게 됐지만 나는 너를 딸로 살았고 너는 나의 전부였어. 알아요. 그 말 듣고 싶었어요. 사실 제 인생의 절반은 그 한마디를 기다린 것 같아요. 그날 두 사람은 오래도록 마주 앉아 있었다. 서로를 바라보며 말보다 더 많은 감정을 나누었다. 가방이 던져졌던 그날부터 모든 게 무너질 것만 같았던 그날부터 사실은 이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되는 서막이었는지도 몰랐다. 유진이 돌아간 그날 밤
치호는 가방 속 마지막 물건을 꺼냈다. 하얀 봉투. 앞면에는 단정한 글씨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치호 씨에게 미영. 그 글씨는 한때 그가 사랑했던 그리고 끝내 놓아버린 여인의 흔적이었다. 오랜만에 보는 손글씨. 그리고 그 글씨가 품은 체온 같은 리듬은 낡은 종이조차 따뜻하게 보이게 했다. 그는 두 손으로 편지를 들고 한참 동안 바라만 보았다. 그 편지를 여는 순간 지금껏 버티고 있던 감정의 댐이 터질 것을 알고 있었다. 내가 나한테 무슨 말을 남기고 싶은 건데. 그는 결국 봉투를 뜯었다. 편지는 한 장짜리였다. 그러나 그 안엔 30년의 침묵이 녹아 있었다. 서미영 마이너스 편지. 치호 씨,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가 직접 말하지 못했다는 뜻이겠지요. 사과부터 해야겠어요. 30년이라는 세월, 너무도 긴 침묵이었지요. 하지만 그 시간 동안 저는 단 하루도 유진이의 곁에서 당신의 이름을 지운 적이 없었어요. 유진이는 당신을 아버지라 부르며 자랐고 그 부름 속엔 언제나 감사와 미안함이 있었답니다. 당신이 얼마나 좋은 아버지였는지 나는 곁에서 오래 지켜봤어요. 하지만 치호 씨, 유진이의 생물학적 아버지는 당신이 아니에요. 그 이름을 당신에게 말하지 않은 건 그 사람이 이미 오래전에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는 저를 사랑했지만 가족을 지킬 수는 없었어요. 그와의 인연은 너무 짧았고 유진이만이 제게 남았죠. 당신은 그런 저를 받아들였고 유진이도 품어줬어. 나는 그때부터 늘 죄인이었어요. 하지만 그 죄책감 속에서도 나는 당신을 사랑했어요. 어쩌면 더 깊이. 치호 씨, 이제 저는 떠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 편지를 쓸 수 있었던 건 제가 더 이상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당신은 유진이의 아버지예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더라도 그 아이의 웃음과 상처 속에 당신이 있어요. 그게 진짜 가족이에요. 혹시 제가 떠나고 나면 수도원에 있는 안젤라 수녀님을 한번 찾아주세요. 그분이 당신께 드릴 것이 있어요. 그건 아마 당신과 유진이에게 마지막 단서가 될지도 몰라요. 이기적이었죠. 하지만 마지막으로 이름 한번 불러도 될까요? 치호 씨, 미안했어요. 그리고 고마웠어요. 편지가 끝나고도 치호는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한 글자, 한 문장, 그 모두가 진심이었다. 그는 알았다. 누군가의 진심이란 가끔은 너무 늦게 도착하기도 한다는 걸. 그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 속에선 오래전에 미영이 웃고 있었고 유진이 갓난아기였던 시절이 떠올랐다. 그 시절, 그가 품었던 작고 따뜻했던 생명. 혈연이 아니란 이유로 나는 그 아이를 놓을 수 있을까? 그 질문 앞에서 치호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놓을 수 없었다. 이미 너무 많은 것을 함께 걸어왔고 그만큼의 삶이 서로에게 스며 있었기에. 그리고 수도원. 그곳에 무언가가 있다 했다. 안젤라 수녀. 치호는 편지를 봉투에 다시 넣고 일어섰다. 다리가 무거웠지만 가야 할 곳이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가슴 한켠이 묘하게 따뜻해졌다. 이제야 너 마주 볼 수 있을 것 같구나. 미영아. 하지만 그 전에 내가 남긴 마지막 조각을 찾아야겠지. 가방은 이제 빈 껍질만 남아 있었다. 그 안엔 없던 것이 이제 그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그것은 다시 사랑할 준비. 지금껏 치호가 가장 멀리했던 단어였다. 치호는 며칠 만에 양복을 꺼내 입었다. 단정히 다림질된 셔츠, 오래된 회색 재킷, 그리고 먼지가 살짝 덮인 구두. 그 옷차림은 오래전 장례식 날 입었던 복장을 떠올리게 했다. 하지만 오늘은 죽음을 애도하러 가는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한 사람의 마지막 말을 들으러 가는 길이었다. 수도원은 서울에서 조금 벗어난 경기도 외곽에 있었다. 작은 언덕 위에 지어진 하얀 벽의 성당. 주변엔 묵주를 들고 걷는 노수녀들이 간간히 보였고 멀리서는 교회의 종소리가 울렸다. 그 소리는 마음을 조용히 가라앉히기에 충분했다. 치호는 경내로 들어서며 자신도 모르게 두 손을 모았다. 기도를 하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이 너무 많은 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고백에 가까운 몸짓이었다. 서미영 씨가 남긴 물건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잠시만요. 수녀님께 전하겠습니다. 기다리는 시간 동안 치호는 성당 옆 벤치에 앉아 숨을 고르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곳곳에 놓인 동상과 작은 화단, 그리고 수녀들이 한 손에 작은 바구니를 들고 걸어다니는 모습. 이상하리만치 평화로웠다. 잠시 후 6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단아한 수녀가 다가왔다. 그녀가 바로 미영이 남긴 마지막 단서를 가진 사람이었다. 강 선생님, 오랜만에 뵙네요. 미영 자매님께서 생전에 선생님 이야기를 자주 하셨어요. 자매님이라 부르셨나요? 저희 수도원에서 마지막 5년은 아주 조용히 지내셨어요. 말은 없으셨지만 늘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한 눈이셨어요. 수녀는 조심스레 작은 나무 상자를 내밀었다. 상자 위에는 붉은 천이 곱게 덮여 있었고 그 안에는 낡은 흑백 사진 한 장과 USB 메모리 하나가 들어 있었다. 이건 미영 자매님이 돌아가시기 전 저에게 맡기신 물건이에요. 치호 씨에게 꼭 전해주세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그 사람은 반드시 와줄 거예요 라고 하셨어요. 치호는 상자를 바라보며 감정이 한꺼번에 솟구쳐 오르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는 천천히 사진부터 꺼냈다. 흑백 사진에는 젊은 시절의 미영과 아기 유진,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낯선 남자가 있었다. 또렷한 이목구비, 미영의 손을 다정히 잡고 있는 모습. 그 남자였다. 유진의 생물학적 아버지 한도진. 이 사람이 너구나. 사진 뒷면에는 짧게 글이 적혀 있었다. 1981년 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한 날. 그리고 그 아래 미영의 필체로 다시 적혀 있었다. 이 사진이 진실을 말해줄 거예요. 당신은 모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땐 나도 너무 무서웠으니까. 치호는 잠시 눈을 감았다. 유진이 태어나던 그해 자신은 시집 원고에 쫓겨 밤샘을 반복하고 있었고 미영은 혼자 병원에 다녀왔다. 그때 아무 의심 없이 유진을 품었고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다. 그때였다. 수녀가 다시 USB를 내밀었다. 이건 자매님이 생전에 남긴 음성입니다. 유진, 자매님에게도 아직 들려드리지 않았어요. 선생님께 먼저 맡기라 하셨어요. 치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USB를 가슴에 품었다. 이제 듣기만 하면 된다. 그 속에 어떤 고백이 숨어 있을지는 몰라도 더는 도망치고 싶지 않았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치호는 USB를 손에 쥐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고 구름이 빠르게 흘렀다. 그는 이제야 알았다. 모든 진실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의 곁에 있었다는 것을. 그가 모른 채 살아온 것이지 진실이 숨어 있었던 건 아니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치호는 책상 위 노트북을 켰다. USB를 꽂았다. 폴더 하나, 그리고 그 안에 음성 파일 하나. 이름은 단순했다. 투치호, WAV.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다. 다시 미영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파일을 재생하자 지직거리는 소음과 함께 미영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예전보다 훨씬 느리고 낮은 톤이었다. 폐 깊은 곳에서 나오는 숨결처럼 마치 삶의 끝자락에서 겨우 끌어올린 목소리처럼 들렸다. 치호 씨, 이 목소리를 들을 때쯤이면 나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무서울 것도 후회할 것도 없어요.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 이제라도 털어놓고 싶어요. 치호는 숨을 죽인 채 귀를 기울였다. 미영의 목소리는 공기를 가르고 천천히 가슴 안으로 파고들었다. 유진이의 아버지, 한도진 씨, 사실 당신 그 이름 기억하지요? 치호의 손에서 마우스가 떨어졌다. 노트북 화면 위로 커서가 흔들리다 멈췄다. 도진, 그 이름은 먼 기억 저편에 박제된 사람이었다. 대학 시절 치호와 같은 문학 동아리에 있었던 이름. 한때는 가장 친했던 친구, 그러나 결국은 등을 돌리고 떠났던 사람. 그리고 미영을 처음 치호에게 소개해준 인물. 맞아요. 그는 당신의 친구였고, 내가 처음으로 사랑했던 사람. 당신이 그를 떠났을 때, 나는 그에게 기댔어요. 당신도 알겠지만, 그는 그리 오래 살지 못했어요. 기억이 되살아났다. 도진은 단편소설 공모전에서 상을 받고 이후 출판 계약까지 따냈던 인물. 하지만 출간을 앞두고 갑작스레 사라졌고 당시 주변에선 폐결핵이 재발해 요양원에 들어갔다는 소문이 돌았다. 치호는 그 이야기를 믿지 않았다. 그냥 문단에서 외면당했을 뿐이라 생각했다. 당신이 알지 못했던 건 그가 죽기 전 나에게 말했던 마지막 부탁이에요. 치호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자신은 그런 자격이 없다고, 그러니 유진이는 당신 딸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치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 억눌린 채 울컥 올라왔지만 그건 분노도 슬픔도 아닌 묘한 회한이었다. 나는 그렇게 당신과 다시 살게 됐고, 그렇게 유진이도 당신의 품에서 자라났어요. 내가 침묵한 건 도진과의 약속이기도 했지만, 결국은 나 자신의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내가 이 진실을 남기기로 한 건 유진이가 어른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당신도 이제는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을 거라 믿어서예요. 치호 씨, 당신이 없었더라면 나는 진작 무너졌을 거예요. 녹음은 거기서 끝났다. 짧았지만 치호의 머릿속은 사방에서 무너지는 벽처럼 과거의 장면들로 가득 메워졌다. 대학 시절 자신이 발표한 시를 칭찬해주던 도진의 얼굴, 문집을 같이 만들던 날 밤의 웃음소리, 그리고 미영을 처음 동아리방에 데려온 날. 모든 것이 퍼즐처럼 이어졌다. 내가 모른 척 했던 게 아니라 정말 몰랐던 거였구나. 그는 천천히 노트북을 닫았다. 세 사람의 인생이 한 지점에서 엉켜 있었고 그 엉킴을 푸는 데에 무려 30년이 걸린 것이다. 가방을 열었을 때 그저 유진의 혈연 문제라고만 생각했던 치호는 이제야 그 안에 담긴 용서의 구조를 본 것 같았다. 그 누구도 악하지 않았고 누구도 완전하지 않았다. 단지 사랑하는 방식이 달랐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문득 떠오른 생각. 유진은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녀에게는 아버지가 둘이 된 셈이었다. 한 사람은 기억 속에서 사라진 사람, 또 다른 한 사람은 지금 눈앞에 있는 사람. 밤은 오래도록 깊어졌고 거실의 불빛은 식탁 위에서 멈춰 있었다. 치호는 USB를 손에 들고 수십 번을 망설였다. 미영의 목소리를 딸에게 들려줘야 할까? 아니면 가슴에 묻어야 할까? 진실은 때로 생명을 살리기도 상처를 남기기도 한다. 그는 그 경계에서 서성였다. 전화기를 들었다. 유진에게 이 모든 이야기를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다. 신호음이 2번 울렸다. 아버지, 유진아, 지금 괜찮니? 오늘 잠깐 얘기 좀 하자. 지금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서. 알겠어요. 금방 갈게요. 그녀의 대답은 늘 그렇듯 단정했고, 그러나 짧은 한마디 속에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무게가 담겨 있었다. 30분 후 현관문이 조용히 열렸다. 유진은 들어오자마자 신발을 벗고 천천히 아버지 쪽으로 다가왔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지만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다. 유진아, USB 미영이가 남긴 음성이야. 그 안에 내 아버지 이름도 나도 처음 알게 된 일들이 들어있어. 저 알고 있어요. 뭐라고? 엄마가 수도원에 계실 때 제가 찾아간 적 있어요. 그때 수녀님이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저도 같은 USB를 받았어요. 그 음성 파일, 저도 이미 다 들었어요. 치호는 말문이 막혔다. 유진은 이미 알고 있었다. 그는 무너진 의자처럼 깊숙이 등을 기댔다. 그제야 깨달았다. 진실을 혼자만 짊어진 줄 알았던 착각. 사실은 그 역시 진실의 한 귀퉁이에만 서 있었을 뿐이었다. 처음엔 정말 무너졌어요. 거짓말처럼 제 인생 전부가 바뀐 것 같았고, 아버지를 원망하기도 했어요. 왜 나한테 말 안 했을까? 왜 아무도 내게 진실을 말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녀의 눈가에 맺힌 눈물방울이 턱 아래로 조용히 떨어졌다. 치호는 무언가를 말하려 했지만 입술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상하게도 그 원망이 점점 줄어들었어요. 왜냐면 내가 받았던 사랑이 거짓이 아니었다는 걸 알았거든요. 혈연이 아니라도 아버지는 늘 아버지였어요. 그 한마디에 치호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한 줄의 시보다 수천 장의 편지보다 그 말 한마디가 더 많은 것을 감싸고 있었다. 유진아, 정말 미안하다. 나는 내가 평생 나를 진짜 아버지로 믿고 살아온 걸 그저 당연하게 생각했어. 그래서 이 모든 게 밝혀졌을 때 내가 나를 버릴까봐 두려웠다. 전 아버지를 버릴 수 없어요. 아버지가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어요. 그리고 엄마가 마지막에 남긴 말들 저한테도 전해졌어요. 치호는 놀랐다. 무슨 말? 엄마가 수녀님께 남긴 녹음, 그건 아버지에게만 전달된 거라고 들었어요. 하지만 저도 조금은 알고 있어요. 엄마가 생전에 말씀하셨거든요. 치호 씨에겐 끝까지 말 못했던 일들이 있다고요. 순간 치호의 등골을 타고 전율이 흘렀다. 그가 들은 음성 파일 외에 더 남은 진실이 있다는 뜻이었다. 그 내용 아버지 들으셨어요? 아니, 그 음성은 아직 안 열어봤어. 사실은 그게 무서워서. 저도 아직은 듣기 무서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혼자 먼저 들어주세요. 그리고 나중에 준비가 되면 그땐 같이 듣죠. 치호는 유진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따뜻했고 오래전 자신이 유진을 처음 안았을 때 느꼈던 그 감각과 닮아 있었다. 그래, 우리 그때까지는 그냥 아버지와 딸로 있자. 네. 그게 저한텐 제일 소중해요. 그날 밤 유진은 오래 머물지 않고 돌아갔다. 그러나 그녀가 남긴 말과 그 손끝의 온기는 치호의 마음 깊은 곳에 남아 있었다. 그리고 유진이 돌아간 그 후 치호는 마침내 또 하나의 숨겨진 파일을 연다. 그 안엔 도진의 죽음과 관련된 또 하나의 충격적인 진실이 잠들어 있었다. 노트북 화면엔 음성이 WAV라는 파일명이 깜빡이고 있었다. USB 안에 숨겨진 두 번째 녹음. 처음 재생된 그 음성과는 달리 이 파일은 유진의 이름도 출생의 진실도 언급하지 않았다. 오직 한 사람, 치호를 향한 그리고 도진과의 과거를 파고드는 이야기뿐이었다. 치호는 손가락 끝으로 마우스 클릭을 하려다 망설였다. 그러나 이젠 도망칠 수 없었다. 그는 천천히 마우스를 눌렀다. 파일이 재생되자 짧은 정적이 흐른 뒤 미영의 목소리가 다시 흘러나왔다. 이번에는 훨씬 낮고 담담한 어조였다. 이 이야기는 내가 누구에게도 하지 않았던 이야기예요. 유진에게도 수녀님에게도 남기지 않았어요. 당신에게만 남깁니다.
당신은 알아야 하니까요. 왜 도진이 그렇게 떠났는지를. 치호의 손이 살짝 떨렸다. 도진. 그 이름을 그는 오랫동안 입에 올리지 않았다. 아니, 입에 올릴 수 없었다. 당신 기억하지요? 그때 1981년 봄 도진 씨가 단편 소설집을 준비하고 있었고 당신은 시집 계약을 앞두고 있었죠. 당신 둘은 늘 경쟁했지만 서로의 글을 아끼고 질투했어요. 치호는 눈을 감았다. 기억 속의 도진은 언제나 명석했다. 그러나 그만큼 불안정했다. 결핍이 많은 사람, 예민하고 극단적이던 기질. 그가 세상의 인정보다 친구의 한마디에 더 크게 무너지던 사람이었다. 도진 씨가 마지막으로 당신 시를 읽고 내가 이기지 못할 사람이라 말했어요. 당신은 그 말을 들으며 웃었지만 그날 밤 도진 씨는 편지 한 장 남기고 자취방에서 문을 걸었어요. 그때의 기억이 거짓말처럼 치호의 뇌리를 스쳤다. 그는 시집 계약서를 손에 들고 도진을 찾아갔었다. 그리고 계약했다. 내 첫 시집 다음 달에 나와. 그래. 잘 됐네. 그럼 이제 네가 진짜 시인인 거지? 그의 표정은 웃는 것 같았지만 눈빛은 이상할 정도로 비어 있었다. 그때의 이상한 기운을 왜 알아차리지 못했을까? 그날 당신이 돌아간 후 도진 씨는 저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치호가 이겼어. 나는 이제 쓸 수 없어. 미영아, 너도 곧 떠나겠지? 라고. 치호의 손이 마우스를 쥔 채 얼어붙었다. 숨이 가빠졌다. 마치 그때의 공기까지 되살아나는 듯했다. 그날 밤 도진 씨는 스스로 삶을 정리했어요. 당신은 아무것도 몰랐지만 그날 당신의 한마디가 그 사람을 완전히 부순 거예요. 치호는 머리를 감쌌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모든 게 무너졌다. 도진의 죽음은 병이 아니었다. 경쟁도 실패도 사회의 벽도 아니었다. 자신이었다. 당신을 탓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그건 도진 씨의 몫이었고 그가 감당해야 했던 몫이었어요. 하지만 당신도 언젠가는 이 진실을 알아야 했어요. 왜냐면 그 이후 나는 당신을 사랑하면서도 늘 죄인처럼 살아왔으니까요. 미영의 목소리는 조금씩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 녹음이 수년 전 미리 녹음된 것이라 믿기 어려울 만큼 그녀의 감정은 살아있었고 지금 이 순간 치호의 가슴을 찢고 있었다. 나는 당신을 택했고 당신도 나를 받아줬지만 그 모든 시작이 도진의 부재에서 비롯됐다는 것, 그리고 그 부재를 만든 단서가 당신이었다는 걸 나는 평생 잊지 못했어요. 녹음이 끝났다. 치호는 노트북을 닫지 못한 채 그 자리에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머릿속이 하얘졌고 온몸이 얼어붙은 듯했다. 내가 그를 죽게 만든 건가? 자신이 친구를 죽음으로 몰았다는 생각은 단순한 죄책감을 넘어서 그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게 만들었다. 그는 누구보다 시를 사랑했고 누구보다 언어를 믿었던 사람이다. 하지만 그 말이 한 사람의 숨을 끄는 칼이 되었다는 걸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거울을 바라보았다. 노년의 얼굴, 주름진 이마, 침잠한 눈, 그리고 그 안에 처음으로 마주하는 가해자의 얼굴이 있었다. 하지만 그는 도망치지 않기로 했다. 이제 와서 누군가에게 사죄할 수 없고 되돌릴 수도 없지만 이 진실을 안 이상 그는 무언가를 해야 했다. 다음 날 아침 치호는 오랜만에 원고지를 꺼냈다. 그리고 거기에 적었다. 사랑은 용서 위에 피어나는 것. 진실은 침묵 속에 울리는 것. 나는 이제야 시를 쓴다. 나를 찢은 말로 누군가를 안을 수 있기를 바라며. 아침의 공기는 여느 때보다 묵직했다. 치호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녹음 파일을 듣고 난 뒤
그는 자신을 다시 들여다볼 수밖에 없었다. 평생을 시인이라 말해왔지만 그 말이 누군가의 생을 끝냈다는 진실 앞에서 그 어떤 언어도 함부로 꺼낼 수 없었다. 그는 오래된 책상 앞에 앉아 10수년 전부터 쓰지 않던 만년필을 꺼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편지지를 펼쳤다. 오늘은 종이 위에 변명도 미화도 수사도 없는 정직한 언어만을 담아야 했다. 유진아, 이 편지를 쓸 자격이 내게 있는지 모르겠구나. 하지만 내가 엄마의 목소리를 그리고 내 침묵을 끝까지 받아주었기에 이제야 펜을 들 수 있다. 미영이 남긴 마지막 음성 파일을 들었다. 거기엔 내가 알지 못했던 혹은 모른 척했던 오래전의 진실이 담겨 있었다. 한도진, 내 오랜 친구였고, 그리고 내 친아버지였던 사람. 그가 내 말 한마디에 무너졌다는 사실을 나는 이제야 알게 됐다. 그때 나는 시집 계약을 했고, 그 기쁨을 누구보다 먼저 도진에게 알렸다. 그 말이 그를 상처 입힐 줄은 정말 몰랐다. 아니, 알았을지도 모른다. 그의 표정이 어두워졌을 때 나는 외면했으니까. 사람이란 그렇게 잔인하게 무심해질 수 있는 존재더라. 내게 이런 고백을 해야 하는 내 마음도 너무 아프다. 하지만 더는 숨기고 싶지 않다. 치호는 글을 쓰다 말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창문 틈새로 들어온 햇빛이 종이 위에 번졌다. 그는 한 줄을 더 적었다. 나는 이제 글로 누군가를 죽이는 사람이 아닌 글로 누군가를 껴안는 사람이 되고 싶다. 너와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 그는 편지를 봉투에 담아 유진의 책상 서랍에 넣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서랍을 닫았다. 잠시 손을 얹은 채 속으로 되뇌었다. 이 아이는 나의 모든 것을 알고도 여전히 내 딸이라 불러주었지. 그는 그날 오후 서울 도봉구의 오래된 골목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안젤라 수녀가 말했던 마지막 조각, 도진이 생전에 남긴 흔적이 있는 곳이었다. 주소 하나 달랑 들고 찾아간 곳엔 낡은 단독주택이 하나 서 있었다. 건물 외벽은 오래되어 군데군데 균열이 있었고 문 앞엔 작은 우편함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치호는 초인종을 눌렀다. 잠시 후 조심스럽게 문이 열렸다. 실례지만 누구신가요? 혹시 여기가 한도진 씨의 과거 주소 맞습니까? 네. 저희 아버지 성함이 한도진입니다만 벌써 돌아가신 지 오래돼서요. 혹시 지인분이신가요? 그 목소리는 낯설면서도 이상하게 닮아 있었다. 말끝을 흐리는 버릇, 눈동자의 방향, 그리고 입꼬리의 각도까지 도진의 얼굴이 스친 듯 겹쳐졌다. 당신이 도진 씨의 아들이신가요? 네. 저는 한준석이라고 합니다. 도진 씨의 유일한 아들입니다. 치호는 말문이 막혔다. 도진에게도 자식이 있었던 것이다. 미영에게도 자신에게도 한 번도 말하지 않았던 또 다른 아이.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게 너무 늦은 걸 알지만 당신의 아버지와 저는 대학 시절 같은 동아리에서 같이 문학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그분의 죽음에 작게나마 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에 대해선 아무것도 듣지 못하고 자랐어요. 어머니도 아버지 이야기는 하지 않으셨고 단지 아버지가 작가가 되려 했던 사람이라는 것만 문득 문서나 노트에서 유추했죠. 그분은 시를 사랑했고 그러나 그 사랑이 그분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그 무너짐 앞에서 저는 외면했습니다. 그래서 당신 앞에서 사죄하고 싶습니다. 준석은 치호를 바라봤다. 그의 눈엔 놀람도 분노도 없었다. 그저 오래된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찾은 사람처럼 고요했다.
제게 아버지는 상상 속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조각을 처음 눈앞에서 마주하게 됐네요. 고맙습니다. 당신의 용기가 어쩌면 저를 더 이상 허공 속에서 아버지를 찾지 않게 해줄지도 모르겠습니다. 치호는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무겁게 말한다. 당신에게 더 해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기꺼이 하겠습니다. 치호는 숨을 들이켰다. 마치 죽은 줄만 알았던 시간이 다시 깨어나는 소리를 들은 듯했다. 도진. 그는 사라졌지만 그의 아이는 남았고 그 아이는 상처 속에서도 분노가 아닌 이해를 택했다. 그날 치호는 준석과 함께 도진이 남긴 오래된 노트를 펼쳐보았다. 그리고 그 속에서 자신의 이름이 적힌 한 구절을 읽는다. 치호는 나보다 먼저 갈 사람이다. 나는 그를 이길 수 없겠지만 그를 미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부러워한다. 그만큼의 단어를 품는 사람은 시가 아니라 생을 짊어진다. 치호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말했다. 도진아, 이제서야 내 글이 제대로 읽히는구나. 유진은 그날따라 책상 서랍을 열며 이상한 기분을 느꼈다. 서랍 안에 꽂혀 있던 편지 한 통. 겉면엔 익숙한 필체로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강유진함. 아버지의 글씨였다. 봉투를 열자 내지에는 또박또박 눌러 쓴 문장이 펼쳐져 있었다. 유진아, 이 편지는 어쩌면 내 마지막 고백일지도 모르겠구나. 나는 이제야 진실을 말할 수 있을 만큼 용기를 조금 갖게 되었다. 내가 도진을 죽음으로 몰았다는 생각, 그것은 평생 나를 묶어놓았고, 이제는 그것마저도 너에게 전해야 할 시간이라 느낀다. 유진은 편지를 읽는 손을 멈췄다. 도진, 자신의 친부. 그 이름을 다시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 한쪽이 저릿하게 얼어붙는 느낌이었다. 나는 도진을 이긴 적이 없다. 다만 그는 내 한마디에 스스로를 이기지 못했을 뿐이다. 그리고 그 무너짐 앞에서 나는 침묵했고 그 침묵은 결국 한 생을 앗아갔다. 그것이 내 죄다. 그런데 나는 어제 한 사람을 만났다. 그의 이름은 준석이다. 도진의 아들이고 너의 이복 동생이다. 순간 유진의 손이 편지를 덮었다. 숨을 크게 내쉬었다. 이복 동생? 머릿속에서 생각이 복잡하게 얽혔다. 피는 이어졌지만 얼굴도 이름도 기억도 공유하지 않은 사람. 하지만 그 존재만으로도 유진의 세계는 또 한 번 뒤흔들렸다. 준석은 참 조용한 청년이었다. 그 아이는 분노보다 이해를 먼저 택했고 아버지의 흔적을 찾으며 조용히 살아온 사람이다. 나는 너에게 이 아이를 소개하고 싶다. 억지로 받아들이라는 말은 하지 않겠다. 다만 그가 너를 알았으면 좋겠다. 너 역시 그를 알고 선택할 기회를 가졌으면 한다. 유진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손에는 여전히 봉투가 쥐어져 있었고 가슴 안에서는 작은 진동이 일렁였다. 다시 진실이었다. 이번엔 자신에게도 피가 섞인 새로운 인연. 그날 오후 유진은 치호의 전화를 받았다. 유진아, 혹시 저녁 시간 비어있니? 너와 한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 그 사람이 준석이죠? 그래, 부담되면 안 만나도 좋다. 나는 그저 너희 둘이 더 이상 혼자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서.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만나볼게요. 그 아이도 저처럼 긴 시간 자기 정체를 혼자 견뎌왔겠죠. 저녁 삼청동의 한 조용한 찻집. 치호가 먼저 도착해 자리를 잡고 있었고 잠시 후 유진과 준석이 각각 들어섰다. 서로의 얼굴을 본 건 처음이었다. 하지만 낯설면서도 이상하게 익숙한 무언가가 두 사람 사이를 흐르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유진 씨? 준석 씨 맞죠? 아버지께 이야기 들었어요. 그들은 서로 마주 앉았다. 말수가 적었고 조심스러웠다. 치호는 조용히 자리를 비켜줬다. 이제 이 대화는 둘만의 몫이었다. 사실 저는 유진 씨가 어떤 사람일지 상상이 잘 안 됐어요. 하지만 막상 뵙고 나니 어디선가 익숙한 기분이 드네요. 저도요. 준석 씨 말투에서 왠지 모르게 엄마 목소리가 겹쳐 들려요. 조용한 웃음이 두 사람 사이를 지나갔다. 그 웃음은 어색했지만 가볍지 않았다. 오랜 시간 쌓인 결핍을 마주한 사람들이 처음 꺼내는 용기였다. 그동안 저는 아버지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했어요. 어머니도 입을 닫으셨고, 그래서 언제나 나는 누구의 아이인가란 질문만 반복했죠. 그 말 너무 익숙해요. 저도 그래요. 저 역시 내가 누구인지 어디에 뿌리 내리고 있는지 늘 불확실했어요. 그들은 그렇게 서로의 아픔을 닮아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서로 다른 시간, 서로 다른 공간에서 자랐지만 결국 같은 질문을 던지고 살아온 두 사람. 유진 씨, 혹시 저희 앞으로 가끔 이렇게 만날 수 있을까요? 그래요. 가끔 천천히 서로를 조금씩 알아가요. 누군가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둘만의 이름으로. 두 사람은 그날 처음으로 서로에게 웃음을 건넸다. 그 웃음은 어색했고 그 어색함이 진심 같았다. 그날 밤 치호는 창밖을 내다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이제야 모두가 자기 자리를 찾는 것 같구나. 그리고 그 순간 전화벨이 울렸다.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강치호 시인님 맞으신가요? 여기 미림 출판사입니다. 그는 눈을 감았다. 오래전 잊었다고 믿었던 또 하나의 퍼즐 조각이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다. 강치호 시인님 맞으신가요? 여기 미림 출판사입니다. 그 한 문장은 치호의 마음을 오래된 기억 속으로 끌어당겼다. 미림 출판사. 그 이름은 무려 40년 전 자신의 첫 시집과 얽혀 있었던 이름이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젠 시를 놓은 지가 오래돼서요. 사실은요, 저희가 창고 정리를 하다 오래된 필사 원고들을 정리하게 됐는데요. 거기서 선생님의 필체로 보이는 원고 뭉치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 원고에는 공저자 한도진이라는 서명이 함께 있었습니다.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도진. 그 이름이 다시 또 다른 형태로 그의 앞에 나타났다. 공저자요. 이 필체가 다르고 각 작품의 필사 날짜가 달랐습니다. 내용도 일부는 선생님의 초기 시집과 겹치는 구절이 있었고요. 혹시 선생님이 당시 공동 집필하셨던 원고가 있었을까요? 치호는 숨을 들이켰다. 잊고 있던, 아니 잊었다고 믿었던 과거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1981년 그 봄, 도진과 그는 같은 다락방에서 서로의 시를 읽고 고쳤다. 당시에는 단순한 연습이라 여겼다. 둘이 함께 쓴 시를 노트에 써가며 우리는 누가 더 좋은 문장을 만들까라는 유치한 경쟁처럼 여겼다. 하지만 그 노트가 출판사로 간 건 그로부터 몇 달 뒤였다. 이 시들 출판사에 넘기자. 넌 아직 건강이 회복되지 않았잖아. 우리가 같이 쓴 시인데 그냥 내 이름으로. 일단 먼저 내 이름으로 내고 기회가 되면 그땐 꼭 같이 내자.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치호의 시집은 나왔고 그는 문단의 기대를 받았다. 도진은 그의 겨울 세상을 떠났다. 그리고 지금 그 시집이 다시 떠오른 것이다. 하지만 그보다 더 치호의 마음을 뒤흔든 것은 그 시집의 복원과 출간을 추진한 인물이 다름 아닌 당시 미림 출판사의 편집부장이었고 지금은 대표가 된 사람,
박종기였다는 사실이었다. 박종기, 치호의 가장 오래된 친구 중 하나. 시집 출간 이후에도 늘 곁을 지켰고 문단 내에서 사람들과 치호를 연결해줬던 신뢰하는 동료였다. 하지만 그는 도진이 남긴 공동 원고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것이다. 치호는 곧바로 종기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 몇 번 끝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치호야, 무슨 일이야? 이 시간에 도진의 원고 내가 알고 있었지. 그걸 어떻게? 출판사에서 연락 왔다. 도진의 이름이 들어간 시 원고 미림 창고에서 나왔다더군. 치호야, 그건 오래전 일이야. 너무 아프고 혼란스러워서 차마 너한테 말할 수가 없었어. 정확히 말해. 그 원고를 내가 넘긴 거냐? 그 도진이 죽고 난 후 그의 자취방에서 발견한 노트였어. 나는 그걸 미림에 넘겼고 그중 일부는 내 원고와 합쳐져서 시집이 된 거야. 치호는 침묵했다. 숨이 멎는 듯한 정적. 그동안 자신이 쓴 줄로만 알고 있던 시들 중 일부가 도진의 문장이었음을, 그리고 그 과정을 박종기가 은폐했음을 이제야 알게 된 것이다. 넌 왜 내게 말하지 않았지? 그땐 내가 도진의 죽음을 감당하기도 벅찼어. 그리고 시집은 이미 나왔고 너는 유명해졌고 나도 돌이킬 수 없었어. 배신. 그 단어가 치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가장 가까운 친구. 늘 옆에 있었기에 의심조차 하지 않았던 사람. 그 사람이 자신의 등 뒤에서 진실을 묻고 있었다. 넌 내게 진실을 뺏었어. 그리고 도진의 시까지. 미안하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그 시집 도진의 이름으로 재출간할 계획이야. 원고의 절반은 그의 것이 맞고 이제 그 이름을 되찾아줘야 한다고 생각해. 치호는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었다. 몸이 떨렸다. 배신의 감정과 함께 묘한 해방감이 동시에 밀려왔다. 진실은 상처를 남겼지만 그 상처를 뚫고 나오는 빛은 분명히 존재했다. 그는 다시 책상 앞에 앉아 도진의 이름을 써내려갔다. 한자 한자. 이번엔 도진의 이름을 가장 앞에 두었다. 한도진. 그는 내 문장을 완성시킨 사람이다. 이제 그 문장을 그의 이름으로 돌려준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으로 하나의 봉투를 꺼냈다. 봉투 안엔 오래전 도진이 남기고 간 시 한 편이 담겨 있었다. 그 시는 이렇게 끝맺고 있었다. 나는 그를 이긴 적 없다. 다만 그와 함께 살고 싶었다. 기자회견이 열리는 날, 강치호는 오래된 베이지색 정장을 꺼내 입었다. 그 옷은 그가 첫 시집을 출간하던 날, 문학회에서 상을 받던 날, 그리고 무엇보다 도진의 장례식에 참석했던 날 입었던 옷이었다. 그날 이후 40년. 그는 그 옷을 다시 입고 카메라와 사람들 앞에 섰다. 하지만 이번에는 어떤 칭찬도 영광도 바라지 않았다. 그는 단지 한 사람의 이름을 되돌려주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었다. 지금부터 시인 강치호 선생님의 공식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오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오늘 저는 제 이름으로 출간되었던 1981년 시집 어느 봄의 문장이 실제로는 고 한도진 작가와의 공동 작업물이었다는 사실을 밝힙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셔터 소리가 연속해서 터졌다. 수십 년간 침묵 속에 묻혀있던 진실. 그 진실을 이제는 주름진 손과 느린 말투의 노인이 마침내 말하고 있었다. 그 시집의 반 이상은 당시 동료였던 한도진의 문장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름은 단 한 줄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건 저의 무지였고 무책임이었고 두려움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았다. 그는 철저히 자신의 과거를 마주했다. 오늘 저는 그 시집의 판권을 전면 회수하고 한도진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시집 남겨진 문장들을 발간할 예정입니다. 그의 아들
한준석 씨와 협의하에 진행하고 있으며 수익은 모두 유족에게 귀속 것입니다. 기자석 맨 뒤에서 한준석이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의 옆자리엔 유진이 앉아 있었다. 두 사람의 표정엔 묘한 평온이 있었다. 선생님, 왜 이제야 이 사실을 밝히신 건가요? 왜 그토록 오랜 시간 침묵하셨습니까? 그건 제 안에 있는 시인과 인간 사이의 싸움이었습니다. 나는 한 사람의 문장을 가져와 나의 문장처럼 품었고 그걸로 삶을 지탱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지탱이 누군가의 상실 위에 세워진 것이라면 그건 결국 무너질 것이었죠. 나는 이제서야 그 무너짐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그는 천천히 자리를 정리했다. 누군가의 박수도 누군가의 비난도 모두 담담히 받아들이겠다는 태도였다. 그날 밤 그는 조용히 박종기의 집을 찾았다. 불은 켜져 있었고 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올 줄 알았다. 그래, 이제야 너랑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두 사람은 말없이 마주 앉았다. 술도 없었고 음악도 없었다. 오직 시간과 침묵만이 흐르는 방 안. 치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나는 내가 도진의 원고를 숨겼다는 사실보다 그걸 내가 스스로 감당하고 있었단 사실이 더 아프다. 내가 처음 봤을 땐 솔직히 나도 몰랐어. 너의 문장인지 도진의 문장인지 그만큼 너희 둘의 문장은 닮아 있었거든. 그리고 내가 떠오른 시인의 길을 가는 걸 보면서 나도 헷갈렸어. 그걸 말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시간이 지나면 묻히겠지? 종기의 눈빛엔 피로와 후회가 뒤섞여 있었다. 치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도 이제 이해할 수 있었다. 그가 무너뜨린 게 사람 하나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과 얽힌 모든 관계였다는 것. 너도 괴로웠겠지. 괴로웠다. 하지만 가장 괴로웠던 건 너에게 진실을 말할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거야. 난 너를 위해 침묵했다 생각했지만 사실은 내가 두려웠던 거야. 그날 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긴 시간을 함께 앉아 있었다. 30년간 묵혀있던 감정들이 말없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치호는 속으로 다짐했다. 자신의 남은 시간을 시가 아닌 사람을 위한 언어로 살아가겠다고. 며칠 뒤 남겨진 문장들은 서점가에 조용히 풀리기 시작했다. 책 표지에는 두 사람의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다. 한도진 강치호 공저. 책날개엔 유진이 적은 짧은 추천사가 있었다. 문장이 사람을 살릴 수 있기를 바라며 아버지와 아버지의 친구에게. 그날 아침 치호는 오랜만에 찻잔 2개를 꺼냈다. 싱크대 위엔 유자차 병이 놓여 있었고 물은 주전자 안에서 천천히 김을 피우고 있었다. 30년 동안 거의 습관처럼 반복하던 아침 의식이 몇 달 전부터는 멈춰 있었지만 이제 다시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다. 찻잔 하나는 여느 때처럼 자신을 위해,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여전히 미영의 자리였다. 그 자리에 차를 따르며 그는 속으로 말을 건넸다. 오늘은 국화차 아니야. 너무 향이 진하다고 했잖아. 그래서 유자차로 바꿨어. 그 말을 마친 그는 가볍게 웃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 자리에 내가 없다는 게 이제야 익숙해지는 게 조금 미안하긴 하다. 창밖으로는 햇살이 부드럽게 쏟아졌다. 유진은 며칠 전 준석과 함께 식사 자리를 가졌다고 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서로의 이야기를 풀어내며 조금씩 거리를 좁혀가고 있다는 말이었다. 유진은 말했다. 아버지, 저는 아직도 준석 씨가 동생이라는 말이 어색해요. 그냥 내 안에 없는 사람이 갑자기 생긴 느낌. 그런데 이상하죠. 그 사람 앞에선 자꾸 제 모습이 솔직해져요. 치호는 딸의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피로 이어졌든
기억으로 연결됐든 사람이 사람을 받아들이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시간과 진심이라는 걸 그도 이제는 잘 알고 있었다. 그날 오후 유진이 집에 들렀다. 검정 코트에 가방 하나, 그리고 손엔 작은 화분이 들려 있었다. 아버지, 이거 새로 생긴 동백이에요. 꽃이 피는 계절은 아직 아니지만 다음 계절엔 분명히 필 거예요. 고맙다. 우리 집이 조용해서 그런지 이렇게 무언가를 키우면 나도 조금씩 자라나는 기분이 들어.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 조용히 차를 마셨다. 차 향기 사이로 말보다 많은 것들이 오갔다. 이제는 눈빛만으로도 서로를 읽을 수 있게 된 두 사람이었다. 아버지, 요즘 시는 안 쓰세요? 가끔 써. 다만 이제는 출판이나 수상 생각은 안 해. 그저 내 안에 쌓인 이야기들을 천천히 풀어내는 거지. 마치 오래된 문장들이 숨 쉬는 법을 배우는 것처럼. 그럼 나중에 꼭 보여주세요. 아버지 시 중에 이제야 제대로 읽을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에 치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말했다. 다음 생에 나는 다시 시를 쓰지 않을지도 몰라. 하지만 사람을 위해 문장을 남길 수 있다면 그걸로 족하겠지. 저녁 무렵 준석도 집에 들렀다. 서툰 손길로 들고 온 카스텔라 한 상자. 그는 문 앞에서 멈칫했지만 유진이 문을 열자 어색하게 웃으며 들어섰다. 안녕하세요. 늦게 들러서 죄송해요. 요즘 어쩐지 여기서 자꾸 밥 냄새가 나는 것 같아서. 내가 배고픈 시간에만 그런 냄새가 나는 거다. 들어와라. 세 사람은 그날 함께 식탁에 앉았다. 국은 따뜻했고 반찬은 많지 않았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피어 있었다. 치호는 조용히 식탁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처음으로 자신의 말이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다는 걸 느낀 순간이었다. 식사가 끝난 후 유진은 준석에게 물었다. 우리 아버지 시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구절 있어요? 한 줄 있어요. 나는 진실 앞에 침묵하는 법을 배웠다. 그 말, 이제 와서야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아요. 치호는 천천히 웃었다. 이제는 누구보다 조용히 살아가고 싶다는 마음. 하지만 그 조용함 안에도 문장들이 숨결처럼 살아있다는 걸 그는 느낄 수 있었다. 밤이 깊어지자 유진과 준석은 함께 집을 나섰다. 치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두 사람의 뒷모습이 골목을 돌아 사라질 때까지 가만히 서 있었다. 그 뒷모습은 마치 오랜 시간 기다려왔던 문장의 끝맺음 같았다. 혹은 새로운 시의 첫 문장 같기도 했다. 그는 조용히 거실로 돌아와 찻잔 2개를 정리하고 유자차 병을 제자리에 넣었다. 그리고 한 줄을 썼다. 찻잔을 다시 놓았다. 누군가의 자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방식으로서. 봄이 왔다. 진달래는 지고 목련이 지나는 자리에 연두빛이 퍼졌다. 치호는 아침 일찍부터 식탁 위를 정리하고 있었다. 오늘은 미영의 생일이었다. 세상을 떠난 사람의 생일을 챙기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느껴졌던 적도 있었지만 이제는 다르다. 살아있는 이들의 마음을 위한 자리라는 걸 그는 이제야 조금 이해하고 있었다. 조용한 재래시장 골목을 걸어 작은 생일 케이크와 2-3가지 반찬을 샀다. 계란장 조림은 미영이 좋아하던 것이었고 오이 무침은 유진의 레시피였다. 생선은 굽는 대신 조림으로 대신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미영의 향기가 집안에 오래 남게 하기 위해서. 식탁 중앙에는 작은 액자가 놓였다. 흑백 사진 속의 미영은 잔잔한 미소를 지은 채 치호의 등을 조용히 바라보던 시절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당신, 오늘은 우리가 함께 밥 먹는 날이야. 유진이 곧 올 거고 준석도 같이 오기로 했어. 말을 끝낸 치호는 케이크를 조심스럽게 열었다. 숫자 초 대신 하얀 국화 한 송이가 올라가 있었다.
유진의 선택이었다. 초는 금방 꺼지잖아요. 그런데 국화는 오래 가요. 오래 기억되려면 그게 더 낫지 않을까요? 오후 2시쯤 유진과 준석이 도착했다. 유진은 꽃다발 대신 미영이 생전에 쓰던 가죽 가방을 손에 들고 있었다. 아버지, 이거 정리하려다 결국 못 버렸어요. 안에 뭐가 있더라고요. 가방은 바랜 채 무거웠고 치호는 조심스럽게 지퍼를 열었다. 그 안에는 얇은 편지지 2장과 낡은 시집 한 권이 들어 있었다. 혹시 어머니가 생전에 남기신 거 아니에요? 그럴지도 모르지. 우린 그녀가 어떤 마음으로 떠났는지 끝까지 다 알 수는 없지만 이런 작은 흔적이 그 일부일 수는 있겠지. 치호는 편지지를 꺼내 펼쳤다. 짧은 문장이 남겨져 있었다. 치호에게 나는 여전히 당신의 시가 좋았어. 비록 어떤 구절이 누구의 것인지 몰랐지만 당신이 읽어주는 그 목소리가 그건 분명 당신의 것이었으니까. 미영. 순간 유진이 고개를 떨궜고 준석은 무겁게 눈을 감았다. 그들은 미영이 떠나기 직전까지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 가족을 지켜보았다는 것을 이 짧은 편지에서 비로소 느낄 수 있었다. 그래. 내 어머니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었지. 식탁에 앉은 세 사람은 그 편지를 가운데에 두고 조용히 식사를 시작했다. 누구도 울지 않았고 누구도 웃지 않았다. 다만 그 식사는 슬픔이 아닌 기억을 위한 식사였다. 준석이 조심스레 시집을 펼쳤다. 초판본이었고 한쪽 귀퉁이에 작은 메모가 남겨져 있었다. 1981년 4월 15일. 이 문장, 내가 더 좋다고 했지. 도진이라는 이름, 이제야 실감이 나요. 그게 내 아버지였다는 게. 그 사람을 몰랐지만 그 사람의 문장은 이제 나도 안 것 같아. 그 문장이 우리 셋을 이 자리에 앉히는 이유가 되었으니 그 역시 시가 된 거야. 식사가 끝난 뒤 치호는 찻잔 3개를 꺼냈다. 이제는 습관이 아니라 의식이 되었다. 차는 국화차였다. 미영을 위한 선택이었고 자신을 위한 수용이었다. 세 사람은 거실에 나란히 앉아 음악도 없이 조용히 차를 마셨다. 그리고 유진이 속삭였다. 이제 우리 가족 맞죠? 응. 조금 느리긴 했지만 그래도 맞는 방향으로 온 것 같아. 가족이란 게 늘 피로만 연결되는 건 아니더라. 이해하고 기다리고 받아들이는 거. 그게 더 오래 남더군. 시간이 흘렀다. 차가 식고 햇살이 서서히 기울기 시작했다. 미영의 생일을 기념한 그 하루는 조용했지만 긴 여운이 남는 하루였다. 그날 밤 치호는 미영의 가방을 조용히 침대 옆에 두었다. 그리고 책상 앞에 앉아 오래된 타자기를 꺼냈다. 오늘 한 문장을 남긴다. 그 문장은 사람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다. 당신에게 나는 마지막 문장을 남깁니다. 그 문장으로 유언장은 시작되었다. 강치호가 직접 남긴 글이었다. 유진은 조용히 글을 읽었다. 앞으로 몇 번이나 더 읽게 될지 모를 그 유언장을 그녀는 한 문장씩 한 단어씩 가슴에 옮겨 적고 있었다. 나는 그 사람을 너무 늦게 사랑했다. 너무 늦게 고백했고 너무 늦게 사과했다. 그래서 이 유언은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용서하기 위한 문장일지도 모른다. 그녀의 손끝이 편지지 가장자리를 따라 천천히 움직였다. 아버지의 글씨체는 마치 시처럼 간결하고 느리게 진실을 말하고 있었다. 미영에게 당신이 던진 가방을 나는 몇 번이나 열어봤는지 모른다. 그 안에는 사실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 순간 나는 숨이 멎었다. 당신이 내게서 완전히 떠났다는 걸 그때서야 알았기 때문이다.
유진은 자신도 모르게 눈을 감았다. 그날의 어머니, 그녀가 가방을 던지며 했던 그 말. 넌 결국 문장만 남기겠지. 나는 사람을 버리고 문장을 택한 내가 사람을 후회하게 될 날이 올 거야. 그 말이 맞았어. 나는 사람보다 문장을 먼저 선택했고, 사랑보다 작품을 먼저 추구했고, 당신의 삶을 내 명예 뒤로 밀어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문장을 버릴 준비가 되었다. 그 문장을 읽고 있던 유진은 마치 살아있는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는 듯했다. 그의 음성이 책상 위에 울렸고 그의 숨결이 편지 사이에 스며들어 있었다. 유진에게. 나는 내가 어떤 방식으로든 나를 이해하길 바랐지만 그건 욕심이었다. 넌 이해하지 않아도 된다. 그저 나의 마지막 문장을 받아만 주면 좋겠다. 유진은 조심스럽게 책상 서랍을 열어 한 권의 시집을 꺼냈다. 남겨진 문장들. 그 마지막 페이지에는 치호가 손으로 쓴 글귀가 있었다. 이 이야기는 한 여자의 가방에서 시작되었고 한 남자의 유언으로 끝을 맺는다. 남겨진 자들이 서로를 용서하는 이야기였다. 유진은 마침내 모든 것을 이해했다. 그가 남긴 시, 그가 사라진 자리, 그가 입지 않은 옷, 모두 그가 스스로 정리한 작별의 방식이었다는 것을. 준석에게 나는 내게 해준 것이 없다. 하지만 도진이라는 이름을 당당히 말할 수 있도록 도와줘서 고맙다. 넌 내 아버지보다도 더 단단한 문장을 가진 사람이다. 유진은 편지를 접고 가방 안에 조심히 넣었다. 그 가방은 이제 치호의 것이 아니라 미영과 유진, 준석 모두의 기억을 품은 그릇이 되었다. 그날 밤 유진은 미영의 사진 앞에 앉아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을 낭독했다. 그녀는 울지 않았다. 그저 말을 잃은 듯 입을 다문 채 조용히 읽어내려갔다. 아버지는 결국 문장이 아니라 사람을 택하셨어요. 아주 늦게. 사진 속 미영은 여전히 말이 없었다. 그러나 유진은 알 수 있었다. 어머니는 그 모든 말들을 이미 용서하고 있었음을. 바람이 창문 틈으로 불어와 편지지를 가볍게 흔들었다. 그 종이 위에서 문장들이 서로 기대듯 붙어 있었고 그 곁엔 국화차 한 잔이 조용히 식고 있었다. 시간이 조금 흘렀다. 아주 많은 변화는 없었고 큰 울림도 사라졌다. 하지만 모두가 조금씩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강유진은 서점 옆에 있는 작은 북카페에서 일을 시작했다. 책을 고르고 차를 내리고 조용히 누군가의 사연을 들어주는 일. 그녀는 더 이상 왜 나만 참아야 하지? 라고 묻지 않았다. 그 대신 이 사람이 어떤 시간을 지나왔을까? 를 먼저 생각하게 되었다. 가게 벽 한켠엔 자신이 고른 한 문장을 적어 붙였다. 매일은 아니지만 가끔 오늘의 문장은 이랬다. 용서는 기억 속에 뿌리 내린다. 잊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는 방식이다. 어떤 손님은 그 문장을 읽고 잠시 멍하니 앉았다 가기도 했다. 어떤 이는 스마트폰에 적어두고 갔다. 그리고 어떤 이는 그 문장을 말없이 찻잔 옆에 남겨두고 떠났다. 한준석은 지방의 중학교에 교사로 임용되었다. 문학이 아닌 도덕을 가르쳤다. 정직하게 산다는 게 뭔지, 후회하지 않기 위해 필요한 것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는 여전히 자전거를 타고 출근했고 점심시간마다 학교 뒤편 작은 숲길을 걸었다. 그곳에서 자주 떠올리는 사람이 있었다. 도진, 자신의 생물학적 아버지. 그 사람에 대해 아는 건 별로 없지만 이름만으로도 누군가의 삶이 바뀔 수 있다는 걸 이제야 알 것 같아. 그는 아버지의 이름이 들어간 작은 장학금을 만들었다. 이름은 도진 문장 장학금. 문장을 잘 쓰는 학생보다
진심을 다해 쓰는 학생에게 주는 상이었다. 그리고 그날 치호의 유언장이 도착한 그날로부터 정확히 1년이 된 날, 두 사람은 서울 외곽의 한 요양병원 앞에서 만났다. 그때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입원했던 병원이래. 여기였구나. 한 번은 와보고 싶었어. 그들은 건물 앞 정원에 앉아 국화차를 한 잔씩 꺼내 마셨다. 병원 직원에게 받은 정보에 따르면 치호는 말년엔 말수가 거의 없었고 글도 쓰지 않았다고 한다. 다만 매일같이 비어있는 노트 앞에 앉아 있었다고 했다. 비어있는 노트, 남겨진 문장이 아니라 남겨질 수 없었던 문장. 그 사람은 마지막에 어떤 마음이었을까? 모르겠어. 그걸 정확히 안다면 우리가 이렇게 앉아 있지도 않았을 거야. 유진은 가방에서 작고 낡은 시집 한 권을 꺼냈다. 표지는 닳았고 속지에는 더 이상 새로운 메모는 없었다. 다만 마지막 장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 삶은 한 줄의 시, 마지막 문장은 누구도 쓰지 못한다. 유진은 책을 접고 조용히 말했다. 그런데 말이야. 우린 그 마지막 문장을 지금 이 순간 살고 있는 건지도 몰라. 준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바람이 불었고 국화차 향이 천천히 번졌다. 멀리서 교회 종소리가 들려왔고 햇살은 느리게 두 사람의 어깨 위를 지나 의자 끝자락에 닿았다. 그 순간 누구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 이야기는 끝났다는 것을, 그리고 이야기는 여전히 이어진다는 것도. 누군가의 인생이 당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가슴에 남는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조용히 공유해주세요.